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김태숙이라고 해요. 저는 제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는 자책 속에서 30년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도망칠 수 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도 잘 알아요. 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세상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아이와 생이별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아이를 버린 그 행동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것만큼 끔찍한 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지옥 속에서 살다가 30년 만에 제 아이를 찾아 시댁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들, 그리고 알게 된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났어요. 그 시절만 해도 어렵게 사는 집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너른 마당이 앞뒤로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단풍나무가 서 있었으며 벽돌색 세단 자동차도 한 대 갖고 있었으니까요. 당시로선 자동차가 있는 집도 무척 드물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또 집 거실에는 오디오 세트가 갖춰져 있었고 영국산이라는 스탠드 조명도 멋들어지게 서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빨간색 상자에 들어있던 덴마크산 버터쿠키인데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그 쿠키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던 기억이 선명해요. 와, 너네 집엔 이런 과자가 다 있어? 이거 수입 과자잖아? 응,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사오셨어. 내가 이걸 좋아해서 갈 때마다 사다 주셔. 진짜 좋겠다. 넌 집이 부자라서 좋겠다. 맨날 이렇게 맛있는 수입 과자 먹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수입 과자를 저도 참 좋아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부럽다는 친구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고 어머니는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닌 몇 년 사이 저는 아버지와 엄마를 모두 잃은 거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작 부모 복이 없었나 봅니다. 두 분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던 거예요. 그나마 경제적으로 풍족했으니 자라는 동안 부족한 것은 없었고 사투리를 심하게 쓰시는 할머니는 무뚝뚝한 듯 하셔도 속정이 깊은 분이셨죠. 제 이름을 한 글자씩 뚝뚝 끊어 부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느덧 저를 가장 안정감 있게 붙잡아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긴 했지만 제 유년 시절은 꽤 따뜻했어요. 한바탕 비가 내리고 나면 할머니는 이불을 꺼내 햇빛에 널어 말리셨는데 그럼 저는 그 아래 드러누워 비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맑은 공기에 햇살이 섞인 냄새를 맡으며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할머니가 자주 들으시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 철마다 새 것으로 장만해 주셨던 옷이며 신발, 제 책상엔 언제나 길고 날씬한 연필이 여러 자루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무엇이든 백화점에 가서 사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부모 복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시절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거둔 식모 아줌마도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신 엄마와 비슷한 연배이실 거라 여겼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부엌에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심스레 다가가니 할머니가 그 낯선 아줌마를 제게 소개해 주셨죠. 아가, 이리 와봐. 여기 이분은 앞으로 우리 집 살림을 도와주실 분이야.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그럼 안성택 할머니는요? 안성댁도 이제 나이가 많지. 그렇잖아도 벌써부터 일 힘들어 못하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었으니 오늘부턴 여기 이 아줌마가 안성댁 대신에 밥도 해주고 그럴 거야. 아유, 똘망똘망하게도 생겼네. 안녕, 잘 지내보자. 아줌마한테도 네 또래의 아들이 있단다. 그러세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줌마가 솜씨 한번 부려볼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입이 짧아. 계속 저런 쿠키 같은 거나 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 먹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요. 네, 걱정 마세요. 제 새끼 걷어먹인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 먹일게요. 저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애들 먹는 거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아직 낯을 가리던 저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네네 소리만 했는데 그 아줌마는 할머니께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제게도 무척이나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제 또래의 아들이 있다고 했던 것과 저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요 하던 그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아마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잘해주셨지만 집에 젊은 아줌마가 들어오셔서 저를 챙겨주시니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줌마 이전에 계셨던 안성댁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아줌마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아줌마가 제게 다정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실 때면 전 마치 엄마가 생긴 것처럼 혼자 슬그머니 미소를 짓기도 했었죠. 그런 아줌마는 어쩐지 아득하게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그 젊은 나이에 어린아들 두고 남의 집 일을 했겠어요. 그분도 나름의 사연이 있으셨던 분인 거죠. 아줌마의 기구한 사연은 가끔 할머니와 아줌마가 넋두리처럼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남편 건강은 좀 어떤 거야? 병원에서는 뭐래? 그냥 그렇죠 뭐. 크게 차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른 일어나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마누라 고생을 안 시킬 거 아니야. 애도 어린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자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 아프기 전에도 그리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된 것 같아요. 곱고 착한 사람이 서방을 잘못 얻었구만 그래. 내가 복이 딱해서 그래. 알죠. 어르신께서 절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일도 시켜주신 덕분에 제가 살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가 그런 인사 듣자고 하는 말인가? 힘들어도 용기 잃지 말고 힘내. 아들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힘을 내야지.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남편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았고 아줌마 남편이란 사람은 아픈 데다가 나쁜 사람이기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사연을 가진 아줌마가 안 돼 보였고 속이 상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어쩌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건지. 착하고 예쁜 아줌마가 불쌍했죠. 그 아줌마는 저희 집 일을 정말 성심껏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대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살림 같은 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부리는 사람이 뭘 모르면 눈치껏 대충 할 법도 하건만 아줌마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저희 집 살림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할머니도 그 아줌마를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참 좋아하셨던 거죠. 이봐, 자네 아들도 방학이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두면 밥은 누가 챙겨줘? 제가 나올 때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나오죠. 그럼 지가 알아서 꺼내 먹어요.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제가 이렇게 일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네 아들도 아직 어린애 아니야. 그러지 말고 방학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있도록 해. 네? 아유, 어르신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인데 애를 데려오다니요. 뭐 어때? 애가 있다고 자네가 할 일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여기 데려와서 숙제를 하든 책을 보든 낮잠을 자든 하고 싶은 거 다라고 해. 따뜻한 밥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자네 마음이 얼마나 좋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어르신, 그 말씀이야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염치가 없고 죄송해서 그러죠. 그럴 것 없어. 우리 태숙이도 너무 외동이라 늘 혼자 있는 게 안 돼 보였는데 오빠 하나 생긴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을 것도 없지. 어떠냐? 태숙이 너도 좋지? 부끄럼 많은 저는 좋다 싫다 말도 못하고 아줌마 치마 폭 뒤로 빼꼼 숨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왜 얼굴이 붉어지냐며 놀리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빠라고 하니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릴 적 저는 숫기가 참 없는 아이였거든요. 무튼 그렇게 아줌마의 아들은 방학 때부터 저희 집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후론 방학이 아니어도 제법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드나들게 됐어요. 그러니 아줌마와 그 아들, 저희 할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던 거죠. 아줌마는 할머니를 은인이라고 생각하셨고 저희 집 일을 정말 아줌마 일처럼 해주셨어요. 할머니에게 아줌마는 이미 집안일을 해주는 식모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저 또한 아줌마를 허물없이 대하며 엄마 대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저는 외동으로 자랐잖아요.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한 집에 자식이 서너은 기본이고 67도 드물지 않았던 시절이니 같은 반 친구들 중 외동은 저 혼자였을 정도였어요. 전 그게 참 싫었어요. 괜히 저 혼자만 이상한 집에서 자라는 것 같았거든요. 가뜩이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더 그랬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없으니 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숫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학교 끝나고 문방구와 평상에 친구들과 몰려 앉아 눈깔 사탕을 녹이며 수다를 떠는 게 제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과였던 거예요. 정작 저는 별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나 했지만요. 우리 오빠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병대로 못 살 거야. 또 내 숙제 다 찢어놓고 도망갔다니까? 진짜 오늘은 내가 끝장을 볼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야, 그런다고 네 오빠가 눈썹 하나 까딱할 것 같아? 콧방귀라도 껴주면 다행일걸. 우리 오빠도 그런단 말이야. 엄마한테 일러도 소용없어. 진짜 오빠들은 왜 다 그 모양일까? 야, 오빠들만 그런 줄 알아. 언니도 마찬가지야. 우리 언니 좀 보라고. 나 우리 언니랑 방도 같이 쓰잖아. 밤마다 라디오 틀어놓고 이상한 소설이나 읽고 앉았는데 정말 못 봐주겠다니까. 그래도 오빠보단 언니가 훨씬 낫지. 언니는 오빠처럼 때리고 괴롭히진 않잖아. 모르는 소리 한다. 언니 고개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엄마한테 안 혼나게 귀신같이 자국 하나 안 남게 꼬집는다니까. 손은 또 얼마나 매운지. 에휴, 다음 생엔 내가 꼭 우리 언니로 태어날 거야. 대숙이 넌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으니까 이런 일도 없고 너무 좋겠다. 진짜 부러워. 나도 너처럼 외동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가 부러워. 난 너희들이 훨씬 부럽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심심할 틈이 없겠어. 에휴, 얘가 진짜 사람 복장 터지는 소리 하네. 네가 정말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애꿎은 발끝만 툭툭 찼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은 슬며시 다른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다른 형제들과 복작거리며 사는 친구들만 가질 수 있는 유대감과 동질감에서 저만치 동떨어진 저는 그 묘한 거리감 속에 쓸쓸한 외로움을 더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지도 몰라요. 아줌마의 아들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속으로 드디어 나도 오빠가 생긴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물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고 제가 아줌마 아들을 반기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을 테지만 말이에요. 물론 오빠보다 언니가 더 갖고 싶었지만 오빠면 어때요? 누구라도 제 또래의 누군가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낸다는 게 설레고 좋았죠. 같은 숟가락으로 밥을 나누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고 장마철에는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아줌마가 해주는 뜨끈한 국물 음식을 나눠 먹고는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형제가 많은 건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줌마 아들인 오빠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좋기만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빠를 친오빠처럼 따랐고 오빠 껌딱지가 되고 말았어요. 오빠가 마당에 나가면 저도 쪼르르 뒤따라갔고 빨래 넣는 아줌마를 도와주면 저도 그 옆에서 빨래 집게라도 챙겼죠. 하다못해 오빠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곤 했던 겁니다. 대수가
오빠가 친구들 만나는데 네가 따라가서 뭐 할 거야? 공터에서 공 차고 논다는데 네가 거기 왜 따라간다는 거야 글쎄. 오빠 그만 귀찮게 하고 넌 집에 있어. 알겠니? 싫어. 나도 오빠랑 같이 갈래.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뭐가 심심하다고 그래. 할미가 놀아줄게. 할머니는 맨날 나랑 놀아준다고 해놓고 라디오 듣다가 잠들잖아. 오빠는 안 그런단 말이야. 오빠가 공 차고 올 때까지만 혼자 좀 놀고 있으면 되잖아. 오빠 금방 올 텐데 뭘 그래? 할머니는 오빠를 따라가겠다는 저를 한사코 말리려고 하셨고 그 바람에 저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미 운동화까지 다 신고 있었죠. 얘 좀 봐라. 벌써 신발까지 다 신었네. 진우야, 네가 어디 말 좀 해봐. 너도 귀찮지? 태숙이 떼어놓고 가서 실컷 놀고 싶지 않냔 말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대신 태숙이 너 공 날아다닐 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럼 오빠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있을 거야. 거봐 할머니, 오빠가 괜찮다고 하잖아. 아유, 저 철딱서니를 누가 말려. 그 괜찮단 소리가 정말 괜찮단 소리겠니? 어르신 그냥 두세요. 진우도 태숙이 예뻐하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갑갑해서 그래. 그저 신이 나서 이미 대문까지 내달린 제 등 뒤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만큼 오빠가 좋았고 오빠를 따라다니는 게 좋았거든요. 오빠도 저처럼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다정했고 제가 찡찡거리면 언제나 양보해줬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오빠였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껌딱지처럼 오빠를 따라다니며 자랐고 그렇게 함께 커가면서 저도 모르게 오빠를 짝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처음 알게 됐을 땐 저 스스로도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저 오빠로만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오빠를 남자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마음을 쉽게 내보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자칫 오빠와 멀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희 둘 사이를 아줌마와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먼저 찾아간 건 아줌마였어요. 아무래도 할머니보단 저희를 더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진우 오빠랑 저 말이에요. 저희 그런 사이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줌마는 커다란 국자로 곰솥을 젓던 것을 멈추고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애둘러 말한 것인데 아줌마도 전혀 상상을 못한 일이셨던 건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귀고 있어요. 연인 사이가 됐다고요. 서로?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한단 거야? 세상에. 네, 저희는 서로 좋아해요. 아줌마는 저희 사이 찬성 허락해 주시는 거죠? 허락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나야 감지덕지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진우 옆에 있고 싶다니. 아줌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빠를 훨씬 먼저 좋아한걸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좋게 봐줘서 고마워. 고맙구나.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고마운지 연신 고맙다는 말만 하시다가 끝내 눈시울을 조금 붉히기까지 하시며 저를 보고 웃어주셨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눈물이 났죠. 허락의 의미에 감격했다기보다는 늘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아줌마의 모습이 짠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산 하나를 넘었고 이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진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걸 보더니 오빠가 먼저 할머니 앞에 나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냉큼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것도 둘이 나란히? 할머니,
저랑 태숙이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장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할머니께 허락받고 떳떳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찻잔을 들고 가만히 입술을 축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이내 미소를 머금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것들아, 내가 나이를 거저먹은 게 아니다. 그걸 내가 몰랐을 줄 알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언제 이실직고 하나 기다리고 있었지. 할머니, 진짜야? 난 또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데. 그럼 할머니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니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늙은 내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너희 둘이 좋아 지낸다니 지켜보는 거지. 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저희 예쁘게 잘 만나겠습니다. 그래, 너희 둘은 둘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잖니. 서로 보듬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으니 잘 지낼 거라 믿어. 어르신, 제가 염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말게. 자네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내가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리는 한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우리 사이가 더 굳건해지겠지. 안 그래? 태숙이 저게 요만할 때부터 오빠 오빠 하며 졸졸 따라다닐 때부터 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저희 네 사람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웃으며 조심스럽고 깊은 가족의 정을 나눴죠. 아줌마는 이미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 할머니에겐 딸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해진 거죠. 가족이라는 건 참으로 든든한 울타리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아줌마에게 허락을 받고 저희는 더 예쁘게 사랑을 키워갔는데 그러던 중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신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안 좋은 곳들이 있으시긴 했어도 비교적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 아이도 봐주겠다 하셨던 할머니셨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기에 급하게 준비를 해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일이 휘몰아치듯 벌어진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정신없기만 했던 저를 대신해 아줌마, 아니 시모가 나서서 장례 절차며 유산 정리 같은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해 주셨죠. 정말 든든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모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시모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시모에게도 유산을 남기셨어요. 저와의 관계 이전에 아줌마는 할머니에게도 이미 딸 같은 존재였으니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는 몹시 당황하며 송구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한테까지 이런 유산을 남기셨을까. 어르신도 참, 정말 떠나시는 순간까지 나를 이렇게 올리시는구나. 어머니가 왜 자격이 없으세요. 그간 어머님이 할머니 모신 세월이 몇 년인데요. 이미 어머님은 할머니에게 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야, 나도 어르신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재산 문제잖니. 네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내게 나눠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진 않아. 어머니도 참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편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랑 저도 이미 한 가족인데 제 몫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 몫으로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로 할머니가 유산 상속을 그리 하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런 재산 관리 같은 걸 해봤어야죠. 부동산과 현금 자산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할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 제게 의지가 됐던 것도 바로 시모였답니다. 시모는 종이와 펜 그리고 여러 장의 복잡해 보이는 서류를 들고 거실에 앉아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종이에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메모가 있었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이걸 다 정리하신 거예요? 와, 그러게. 제가 시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벌써 다 하셨네요.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너희들은 바쁘지 않니? 나야 뭐 집에서 할 일이 있니? 어르신도 안 계시니 할 일도 더 없고 시간 많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재산 목록들인데 아휴, 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좀 더 관리하기 쉽게 부동산 몇 개로 통합하면 어떨까 해. 거기 보면 이것저것 처분하고 새로 매입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각종 세금이랑 이후 수익 대비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으니 확인해 봐. 정말이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시모는 깔끔하게 유산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게 몇 개의 부동산으로 통합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도맡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어릴 적과 다름없이 제게 든든하고 좋은 분으로 계셔주셨던 겁니다. 정말 감사했죠. 시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렇게 집안의 어른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시모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저희 가족은 더욱 완전해진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행복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 순간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몰랐죠. 그저 시모가 조금 피곤한가 보다,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시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시모의 모습이 확연하게 인지되더군요. 목소리도 바뀌었고 저를 보는 얼굴도 달라진 게 틀림없다고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야말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다 삐딱하게 보고 듣고 그러는 거니? 내가 네 눈치라도 봐야 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전 그냥 제가 모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요. 눈치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겠니? 넌 지금도 내가 너희 집 식모살이 하던 아줌마로 보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눈치라는 게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휴. 시모의 말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 저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시모는 제게 그러실 분이 아닌데 시모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받고 나니 변한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시모의 변심은 제게 충격적이었고 엄마 같다고 여겼던 시모가 저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슬펐죠. 그러던 중 남편마저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 더욱 외롭게 느껴졌고 시모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니 넌 집안일이 어쩜 그렇게 늘질 않니? 어떻게 항상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애가 우는 바람에 쫓아가느라고. 그걸 핑계라고 되니? 애 하나 키우면서 그마저도 내가 다 도와주는데 그게 무슨 변명이 된다고. 내가 정말 말을 말아야지. 애 금방 재워놓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르신이 나 믿고 모든 걸 내게 맡기신 거 너도 알지? 너는 시집 잘 왔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하란 말이다. 알겠니? 시모의 구박을 받으며 육아에 살림까지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리 요령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텼고 또 무엇보다 시모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정말이지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었지만 시모는 밑도 끝도 없는 구박만 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데요. 그날 전 시모가 제게서 완전히 마음을 거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애가 아파서 며칠씩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러다 저까지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몸살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극심한 독감으로 숨만 쉬어도 머리카락까지 아플 정도였죠. 혼자선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아 누워 있었는데 시모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이렇게 누워있을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부엌골을 저렇게 해놓고 이러고 누워있어? 네가 쉴 시간이 어디 있니? 당장 일어나지 못해? 어머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정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누워있게요. 뭐야?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얘기하는데 빤히 누워서는 넌 아플 자격도 없어. 아무리 그래도 열이 펄펄 끓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빤히 보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아플 자격도 없다니요. 사람 믿을 것 없다더니 정말 할머니의 유산이 시모를 그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온갖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고 몸은 더 고단했습니다. 시모의 구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던 한밤중에 애가 울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부엌에서 젖병을 소독하다가 바닥에 물을 다 엎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시모가 그 소리에 깼는지 부엌으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죠. 곧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부엌으로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곤 세차게 흔들고 이어 제 뺨을 올려치는 건 물론 발길질까지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냄비를 주워들며 그것까지 제게 던지려고 하기에 온몸으로 막아서며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죠. 대체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다 이젠 손까지 대시나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뭐야? 이게 뭘 잘했다고 한밤중에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 그동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다 참았어요. 남편이랑 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질까지 당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가 뭘 참았단 게냐? 나야말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걸 가까스로 참고 있다. 이럴 거면 못하러 저를 며느리로 들이셨어요? 네? 이렇게 둔하고 멍청하고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애인 줄 몰랐으니 들였지. 내 아들이 아까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제라도 네 발로 나갈 생각은 없니? 뭐라고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어도 저한테 이러셨을까요? 그동안 우리 할머니 유산 받으려고 다른 얼굴로 살았던 건가요? 이게 아주 이제 별소리를 다 아는군. 좋을 대로 생각해.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 그 재산도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네가 뭘 어쩔 거야? 기가 막혔어요. 아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시모가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화도 났습니다. 할머니께 죄스러운 마음도 없나요? 할머니가 이런 배신을 아신다면 저 세상에서도 편히 계시지 못할 겁니다. 이미 죽은 노인네 들먹여서 네가 얻을 건 하나도 없어. 노인네나 너나 자발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다 맡겨놓곤 이제 와서 왜 이러니? 뭐라고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인 것도 모르고. 네 할머니 그 노인네도 혼자 똑똑한 척이나 했지 나한텐 식은 죽 먹기였어. 그러니까 너도 찍소리 말고 잠자코 살던가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 시모의 매질에 대들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시모의 싸늘하고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충격적인 말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장기 출장을 간 남편은 연락도 없었고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남편도 시모와 한편인 걸까 남편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기 시작하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 말한 대로 해드리겠다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나가 살겠어요. 뭐? 애를 데려가? 누구 맘대로 내 핏줄을 네가 데려간단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엄마예요. 애는 엄마인 내가 키울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정말 매를 버는군. 뭐라고?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저는 그날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며느리도 뭣도 아닌 존재였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포감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고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 새벽 야반도주하듯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아직 피덩이나 다름없는 갓난아이였는데요.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엔 정말이지 어떻게든 저부터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야 아이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단 도망치듯이라도 그곳을 빠져나와 제 살 궁리를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제 권리를 찾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만은 데려올 거라는 다짐을 하며 그렇게 그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짐작하시다시피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무작정 뛰쳐나왔으니 당장 갈 곳도 없고 시모가 저를 잡으러 올 것만 같은 두려움에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일자리는 꿈도 못 꾸고 그저 시장통 허드렛 일이나 식당 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산목수민이 어떻게든 사라지긴 했으나 그야말로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살았던 것에 불과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30년을 살았더군요. 하루하루를 고단하고 힘들게만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언제 30년이 흘렀나 싶은 겁니다. 그간 불규칙한 생활에 마음고생도 많이 한 탓인지 저는 온갖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가 될 수도 있고 사고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두고 온 제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시모가 살아있다고 해도 30년 세월 동안 많이 늙기도 했을 테고 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을 넘은 지가 언젠데 시모가 무섭진 않았어요. 남편이란 인간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동안은 시모가 찾아올 것이 두려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지만 살다 보니 병원도 가야 하고 결국 제 이름 내놓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니 맘만 먹었다면 저를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 역시 끝내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아들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을 찾아가게 됐어요. 30년이 흘렀어도 그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겉에서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토록 익숙한 곳에서 저를 맞는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낯선 남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감정도 없는 듯 싸늘한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누구요? 아니 다 죽고 없는 사람들을 왜 찾는 겁니까? 네? 다 죽어요? 아니 박진우 씨, 그 사람도 죽었나요?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그게... 하여간 저도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이상하고 황당하리만큼 차갑게 대꾸하는 그 낯선 남자 뒤로 대문 안이 슬쩍 보였는데 앞마당이 제가 살던 때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시모가 걸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집 좀 보겠다고 하며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경악할 광경을 목격하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앞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도 제가 살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세월의 흔적과 때가 묻긴 했으나 가구며 소품들 못 하나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어요. 제가 30년 만에 이곳에 돌아온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제 기억 속에 제가 살던 집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을 지나 제일 먼저 시모가 쓰던 안방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 외마디 비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마치 무슨 수용소를 방불케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곳을 직접 가보진 못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곳에서나 봤거나 막연히 상상하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침대에 눕힌 사람을 묶어두는 데 쓰는 것 같은 끈이 침대 기둥에 묶여 있었고 뜯어지고 핥히어진 벽지며 가구, 깨진 유리와 거울, 수용소가 아니라 전쟁을 겪은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쪽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읽어보세요.
겨우 입을 떼어 버벅거리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제게 냉소적인 그 남잔 여전히 싸늘하고 쌀쌀맞은 말투로 제 앞에 노트 한 권을 내어놓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걸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더니 그건 일기장이더군요. 다름 아닌 시모의 일기장이었어요. 시모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시모는 저희 할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저를 구박하고 매질까지 했던 게 아니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비밀, 시모는 그 비밀을 제게 숨기고 혼자서 감당하려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쏟아지고 손이 떨려서 글을 잘 쓸 수가 없네요. 시모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 그때 제 남편에겐 조현병성 성격장애라는 병이 발병했더군요. 시모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남편의 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조현병성 성격장애라는 건 조현병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에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도 없는 그 병은 제게도 이미 익숙한 거였거든요. 그 병은 시모의 남편, 그러니까 저의 시부 되시는 분이 앓던 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 병의 이름을 처음 접했고 또 이어지는 다른 대화들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알게 됐었죠. 시부는 그 병을 앓으며 시모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거든요. 실제 시모는 병증이 악화된 시부 때문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그러던 중 저희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의 아들인 제 남편이 시부와 같은 병증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너무 잘 아는 시모는 제게 그 지옥을 함께하자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모는 저를 웬만큼 아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분명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꺼이 시모와 함께 그 지옥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거예요. 시모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랬기에 끝까지 제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어떻게든 저를 내쫓을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장기 출장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었고 그때 이미 남편은 입원을 해 치료를 시작했던 거였더라고요. 이럴 수가. 어머님은 내게 이걸 다 감추고 혼자서 감당하려고. 그런데 그쪽이 왜 우리 어머님 일기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그 일기를 다 읽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설마 혹시 당신 네가 그럴 리가. 정말 네가 재윤이니? 내 아들 재윤이. 네가 재윤이야? 난 엄마를 모르고 살았고 당신이 내 엄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이 박재윤인 건 맞아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야? 그래, 내 아들, 내 아기. 내가 너를 두고 나가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감격에 겨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저와는 달리 그 남자, 그러니까 제 아들은 여전히 무덤덤하고 무표정한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더군요. 쓰러지며 오열하는 저를 보고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디 한번 안아보자 소리도 못할 정도로 냉정한 그 모습에 쉽게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할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제 눈앞에 서 있는데도 다가가 한번 안아보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겨우 손을 한번 잡아봤지만 아들은 그것도 불편한지 이내 손을 빼버리더라고요.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이해해야죠. 아들은 저를 모르고 자랐고 그건 제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니까 그런 상황들도 제가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과는 별개로 그간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했어요. 이 지옥을 함께 겪은 것인지 걱정도 됐고요. 어떻게 살았니? 쭉 이 집에서 살았어? 할머니 아빠랑 같이? 아니요,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집을 나가 살았어요. 나가서 살아? 어디로? 내가 알기론 너를 봐줄 만한 친척도 한 분 안 계시는데.
저를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분이었죠. 그랬구나. 그래, 너를 이 집에 두진 않으셨을 거야. 나도 그렇게 내쫓은 분이니.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기숙시설이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랬던 겁니다. 시모는 제게 도망을 치고 나자 바로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기 시작했고 핏덩이였던 제 아들에겐 유모를 붙여 다른 곳에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병수발은 오롯이 시모 혼자 감당했던 거죠.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제 아들 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사립기숙학교 유학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릴 때 유학을 갔다는데도 우리말 발음이 정확하고 유창해서 물어보니 시모가 유학 중에도 한국인 선생님을 붙여 우리말 공부를 계속 시키셨다고 해요. 게다가 자칫 아무도 없는 먼 곳에서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관리도 철저히 해줄 사람을 함께 붙여서 보내셨던 거죠. 아들이 차갑긴 해도 바른 청년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시모의 그런 세심함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 아들을 아껴 쓰면서 시모는 손자인 제 아들에게서도 정을 떼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시모에 대한 추억도 거의 없다고 했어요. 방학이 되어도 한국에 나온 적도 없고 시모가 아들을 찾아간 적도 없으니 말이 할머니지 교류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에게 시모는 그저 공부시켜주고 돈 대주는 할머니였을 겁니다. 아들이 정서적으로 따뜻한 감정 속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시모는 남편이 앓는 병으로 겪어야 하는 지옥을 알게 하는 것보단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제 아들이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들어가고 졸업하고를 거듭하는 동안에 시모는 묵묵히 홀로 남편 수발을 들며 온갖 것들을 견뎌냈을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참혹한 그 방에 남겨진 흔적들이 시모의 삶을 고스란히 증언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제 남편을 간호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돌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시모를 고생시키다 끝내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의 역할도 다했다 싶으셨는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시모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제 아들은 이 집으로 돌아와 시모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구나. 이 일기장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 글쎄요, 사실 저는 할머니든 부모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 딱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기대도 뭣도 없었는데요, 너를 그렇게 멀리 보내서 키울 거였다면 그냥 내가 데려가게 해주시지. 그랬다면 내가 너를... 그건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장에도 써놓으셨지만 아버지의 상태를 비밀로 한 채 어머니에게 나를 키우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머니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 끊어내고 가라고요. 어머니와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나보다도 네가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구나. 내 아들 참 잘 자랐어. 세상에 언제 이렇게 다 큰 청년이 됐는지. 그저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들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았죠. 시모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원망도 무엇도 없는 상태인 것 같더군요. 냉소적인 그 말투는 저를 원망하고 비난해서 나오는 말투가 아니지만 비난도 기대도 없는 싸늘함이었어요. 사실 아들은 그 집을 찾아간 저를 보고 놀라지도 반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잖아요. 아들은 시모와 남편을 찾는 저를 보고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눈치를 챘을 텐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의 무관심과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겁고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에게서 사라졌던 30년이란 시간들을 한순간에 회복할 수는 없을 테죠. 그렇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제 품에 안아 젖 먹이고 잠재우고 하던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곤 했어요. 그랬던 작은 아이가 이미 30이 넘어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장성한 낯선 모습의 청년이 되었으니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겁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당초 젖먹이 시절 잠깐 품었던 것으로 무얼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마저도 제 아들에겐 기억조차 없는 일인걸요. 닿지 않는 시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려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남편을 보살피며 치열하게 살았던 시모의 흔적들을 수습하며 시모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도 이혼 같은 것으로 정리가 된 적이 없었지만 30년의 세월을 돌고 다시 돌아온 이 집에서 마치 어제까지도 그 집을 쓸고 닦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많은 것은 달라져 있었죠. 지금부터 여기 다시 뿌리를 내리고 저희 가족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제가 이 집으로 돌아온 지도 석 달이 흘렀어요. 아들은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진 않고 따로 나가 살고 있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들의 리듬에 맞춰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로 시작하는 몇 마디를 간신히 적어 보내면 이모티콘 하나만 딸랑 올 때도 있고 네 하는 단답이 올 때가 더 많았지만 아들 이름이 적힌 답장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하루 종일 그 문자를 보고 또 보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랍니다. 사실 저도 아들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아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식성마저도 전 아는 게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가는 중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들 밥은 먹었니? 이번 주말엔 집에 와서 밥 먹을 거지? 다른 일 생긴 건 없어? 네, 할머니 생신이니까 시간 비워뒀어요. 시간 맞춰 갈게요. 저번에 보니까 넌 들깨 넣은 미역국 좋아하더라. 맞지? 네, 할머니가 한번 끓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 맛이 좋더라고요. 맞아. 할머니 들깨 미역국 참 맛있지. 내가 그 솜씨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비슷하게라도 노력해볼게. 주말에 보자. 아들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날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말이에요. 아직은 함께 나누는 말이 많진 않지만 제가 끓인 음식이 그 아이 손에 들려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30년의 제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며 느꼈어야 할 그런 감정들을 50 중반을 넘어 30 넘은 아들을 보며 느끼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만나는 아가씨는 없어? 네, 특별히 없어요. 너무 일만 하며 바쁘게 사는 거 아니니? 한창 좋을 나이에 연애도 하고 그럼 좋을 텐데. 때가 되면 생기겠죠 뭐. 그래, 넌 좋은 사람이니까 너에게 꼭 맞는 좋은 아이가 나타날 거야. 그럼 나한테도 소개도 시켜줄 거지? 그럴 만한 사이가 되면요. 그래, 그날이 언제 오려나? 오늘부터 손꼽아 기다려봐야겠다. 30년도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못 기다리겠어요. 언젠가 아들이 그런 아가씨를 만나면 저도 시어머니가 되겠죠. 저희 시모처럼 그런 시모가 되고 싶단 말은 감히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모에게 받은 그 깊은 사랑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생각하며 미래의 제 며느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 거예요. 아, 그리고 아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시부와 남편이 모두 같은 병을 앓았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병 자체가 명확히 유전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유전적 취약성, 유전적 감수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즉, 어떤 경향이 한 가족 내에서 자주 발견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환경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경우 어린 시절 시부가 그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가졌을 것이고 그 병에 대한 부정적 강박이 오히려 병증을 유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경우는 전혀 그런 환경적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아들 옆을 묵묵히 지키며 아들이 저를 진정으로 엄마라 불러줄 날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그 마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